전 세계 의료진이 충격을 받은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본이 30년간 독점해온 내시경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96.5%라는 경이로운 정확도로 위암을 탐지하는 AI를 선보인 겁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일본 내시경 엔지니어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타케다 아키오입니다. 54세, 올림푸스에서 30년간 내시경 개발에 인생을 바쳤죠. 1994년 신주쿠 본사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세상은 우리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내시경 시장의 70%를 올림푸스가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후지필름과 함께 일본이 완전히 지배하는 시장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쿄 시부야의 제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새로운 내시경 프로젝트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27층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제가 설계에 참여했던 위내시경이 지금도 전 세계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동료 사토 부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태블릿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한국 의료기기 박람회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루닛이라는 한국 회사에서 개발한 AI 내시경이 위암을 0.3초 만에 탐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확도가 96.5%라고 나와 있었어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잘못 읽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이미 FDA 승인을 받았고 유럽 CE 마크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후생노동성 PMDA 인증까지 받았다는 거였어요. 한국 회사가 전 세계 모든 의료기기 인증을 다 받은 겁니다. 30년간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올림푸스는 기계적 정밀도에만 집중해왔어요. 1mm 단위로 정교한 렌즈를 만들고 0.01도 각도까지 계산해서 카메라를 설계했습니다. 그게 일본 기술의 자부심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더라고요. 기계가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질병을 찾아내는 거였어요. 의사가 놓칠 수 있는 조기 위암까지 컴퓨터가 찾아낸다니 솔직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토 부장이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미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같은 한국 최고 병원들에서 임상시험을 마쳤고 결과가 의학계 최고 권위지인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실렸다는 거예요. 20편이 넘는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발표됐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경험과 자부심이 하루 만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세상이 바뀌고 있어. 우리가 놓친 게 있나 봐. 며칠 뒤 저는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의료기기 국제포럼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어요. 한국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우리보다 10년은 뒤처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 질서정연한 건물들. 분명히 발전한 나라긴 하지만 의료기기 기술까지 우리를 앞설 수 있을까 의문이었어요. 코엑스 전시장에 도착해서 한국 기업들의 부스를 둘러봤습니다.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은 익숙했지만 의료기기 분야는 생소한 회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한 부스 앞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루닛이라는 회사 부스였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호기심에 가까이 가봤죠. 그 순간 제가 본 건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모니터에 내시경 영상이 나오고 있었는데 화면 구석에 작은 네모 상자가 깜빡이면서 위암 조직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0.3초 만에 말이에요. 의사가 보기도 전에 컴퓨터가 먼저 암을 찾아낸 겁니다. 부스 직원이 설명해 줬어요. 이 AI는 100만 장이 넘는 내시경 사진을 학습했고 위암뿐만 아니라 식도암, 대장암까지 동시에 탐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후지필름 CAD-EYE 시스템은 대장 폴립 정도만 찾을 수 있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정확도였습니다. 위암 탐지 정확도가 96.5%, 민감도가 95%라고 했어요. 우리 기술은 최고 91% 정도였거든요. 5%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100명의 환자 중 5명을 더 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이 시스템이 우리 올림푸스 내시경과도 호환된다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장비를 살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만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기존 장비 투자를 그대로 살릴 수 있다는 얘기였죠. 부스 관계자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AI는 클라우드 기반이라서 원격지 병원과도 실시간으로 진단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일본 시골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해도 도쿄 대학병원 전문의와 동일한 수준의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데모를 직접 봤어요. 실제 환자의 내시경 영상을 AI가 분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2mm 크기의 조기위암을 0.3초 만에 찾아내더라고요. 인간의 눈으로는 놓치기 쉬운 미세한 병변까지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난 30년간 추구해온 기계적 완성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은 사람의 능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켰던 겁니다.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자부심이 상처받은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과연 우리 일본이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말이죠. 도쿄로 돌아온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울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30년간 기계적 정밀도만 추구해온 제 자신이 초라해 보였어요. 회사에 복귀해서 첫 번째 한 일은 우리 기술진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부야 본사 12층 회의실에서 내시경 개발팀 전체가 모였어요. 제가 서울에서 본 것들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우리 기술진 중 절반이 이미 루니스의 기술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젊은 엔지니어 야마다가 말했어요. 타케다-상, 저희도 3년 전부터 이 회사를 주목해왔습니다. 다만 경영진이 AI 기술에 소극적이어서 개발이 늦어졌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마인드셋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AI가 의사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고 두려워했어요. 기계가 진단을 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죠.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접근했더라고요. AI를 의사와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사를 돕는 파트너로 본 겁니다. 의사가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더 빠르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로 말이에요.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에서 나온 임상 데이터를 보니 놀라웠습니다. 루닛 AI를 사용한 의사들의 진단 정확도가 기존보다 12% 향상됐더라고요. 진단 시간도 4배 빨라졌고요. 오진으로 인한 재검사 비율도 27%나 줄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의료진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의사들도 반신반의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써보니까 너무 편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경험이 부족한 젊은 의사들에게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줬다고 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김 교수의 인터뷰를 봤는데 인상적이었어요. AI가 찾아낸 2mm 조기위암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더라고요. 만약 이 AI가 없었다면 이 환자는 6개월 후에나 암 진단을 받았을 거라고요. 그때는 이미 수술이 어려운 상태가 됐을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더 정밀하고 더 선명한 내시경을 만드는 데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집중했던 거죠. 루니스의 기술을 더 자세히 분석해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AI 알고리즘만 개발한 게 아니었어요. 병원 워크플로우 전체를 고려해서 시스템을 설계했더라고요. 예를 들어 판독 결과를 의사에게 알려주는 방식도 매우 세심했어요. 단순히 암이다 아니다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의심 정도를 퍼센티지로 보여주고 비슷한 케이스들도 함께 제시해주더라고요. 의사가 최종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케이스가 쌓일 때마다 AI가 더 똑똑해지는 구조였어요. 사용하면 할수록 정확도가 올라가는 거죠. 우리 기존 장비는 한번 만들어지면 그걸로 끝이었는데 말이에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한국의 규제 대응 능력이었습니다. FDA, CE 마크, 일본 PMDA까지 세계 3대 의료기기 인증을 모두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나요? 저희 올림푸스도 새로운 제품 하나 승인받는데 몇 년씩 걸리거든요. 하지만 루닛은 전 세계 규제 당국의 승인을 동시에 받아냈어요. 각 나라별 임상시험 데이터도 완벽하게 준비했고요. 이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글로벌 사업 역량의 차이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우리나라 후생노동성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 이미 일본 내 5개 병원에서 루니스의 AI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세이케이 병원,
게이오긴 연병원 같은 일본 최고 의료기관들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30년간 지켜온 자리를 한국이 조용히 넘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미 넘어서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서울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세이케이병원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사이였거든요. 병원장실에서 차를 마시며 제가 서울에서 본 것들을 상세히 말씀드렸어요. 원장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케다 씨, 사실 우리도 환자를 위해서는 그 기술을 도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미 늦은 건지도 모르지만 말이에요. 그 말씀이 저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본 의료계 최고 권위자 중 한 분이 한국 기술의 필요성을 인정하신 거였거든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3개월 후 2024년 2월, 세이케이병원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루니스의 AI 내시경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본 최초로 한국산 AI 의료기기를 본격 도입하는 케이스였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30년간 일본 기술에 자부심을 가져왔는데 이제는 한국 기술이 우리 병원에 들어오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어요. 과연 실제로는 어떨까 하고 말이에요. 도입 초기에 저도 세이케이병원 내시경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소화기내과 부장 선생님이 직접 시연을 보여주셨어요. 실제 환자 검사 장면이었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내시경이 위속을 들여다보는 순간 화면 오른쪽에 작은 창이 떴어요. AI 분석 결과였는데 실시간으로 의심 부위를 표시해 주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조기 위암 의심 부위를 빨간 네모로 표시하면서 확률까지 보여준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AI가 자꾸 알림을 보내니까 거슬렸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 쓰다 보니까 정말 유용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필요할 때나 집중력이 떨어질 때 놓칠 수 있는 부분을 AI가 잡아준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실제 진단 성과였어요. 도입 후 3개월간의 데이터를 보니 조기 위암 발견율이 18%나 증가했더라고요. 이전에는 100명 검사에서 3명 정도 조기 위암을 찾았는데 AI 도입 후에는 4명 가까이 찾게 된 거죠. 오진율도 크게 줄었어요. AI가 1차로 스크리닝을 해주니까 의사가 더 자신 있게 진단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재검사를 요청하는 비율도 30% 정도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루닛에서 기술 지원을 위해 한국 엔지니어들이 왔는데 이들의 서비스 마인드가 남달랐다는 거예요. 단순히 장비를 설치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의료진 교육까지 꼼꼼히 해줬다고 해요. 한 달 동안 매일 병원에 나와서 의사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옆에서 도와줬다더라고요. 심지어 일본어도 열심히 공부해와서 소통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후 관리였어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에서 원격으로 실시간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시차 때문에 한국은 새벽이어도 즉시 대응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우리 일본 회사들도 못하는 거였어요. 세이케이병원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른 병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게이오 기념병원, 도쿄의과대학병원에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기술의 경쟁력은 단순히 성능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사용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그리고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의지가 진짜 경쟁력이라는 걸 말이죠. 한국 엔지니어들과 직접 대화해볼 기회도 있었어요. 이들은 의외로 겸손했습니다. 자신들의 기술이 완벽하다고 자만하지 않고 일본 의료진들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환자를 위해서라면 더 좋은 기술을 계속 개발하겠다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들의 철학이었어요. 기술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고 했어요.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최종 판단은 의사가 하는 거고 AI는 그 판단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라는 거였죠. 6개월이 지나면서 세이케이병원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젊은 의사들이 내시경 검사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됐고 경험 많은 의사들도 AI의 도움으로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환자들의 만족도도 크게 올랐어요. 검사 시간이 단축되면서 환자의 불편함이 줄었고 진단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신뢰도도 올랐다고 해요. 무엇보다 조기 발견율이 높아지면서 치료 성공률도 향상됐다는 게
가장 의미 있는 변화였죠. 2024년 말, 저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30년간 몸담았던 올림푸스를 떠나 독립 컨설턴트가 되기로 한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걸고 한국 의료기기 기술을 일본에 소개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많이 말렸어요. 나이도 있는데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뭘 하느냐고 했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미래는 분명히 한국이 제시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실제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2025년 들어서면서 일본 의료계의 변화 속도가 더욱 빨라졌어요. 루니뿐만 아니라 뷰노, JLK 같은 다른 한국 AI, 의료기기 회사들도 일본 시장에 속속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일본 의료진들의 마인드셋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기술에 대해 반신반의했던 분들이 이제는 오히려 먼저 문의를 해오시더라고요.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바뀐 거죠. 특히 지방 병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경험 많은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AI가 큰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홋카이도의 한 병원에서는 루닛 AI 덕분에 조기 위암 환자를 사포로 대학병원으로 적시에 전원 보내서 생명을 구한 사례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 의료기기 회사들의 일본 진출을 돕는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일본 의료 환경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을 조언해드리죠. 30년간 쌓은 일본 의료계 경험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과 일하면서 느끼는 건 이들의 겸손함과 학습 의지예요. 자신들의 기술이 우수하다고 자만하지 않고 현지 의료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더라고요. 그리고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제품을 개선해 나갑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작년 여름이었어요. 제 아들 히로시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버지, 저도 한국에서 의료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미래는 AI를 이해하는 의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히로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환학생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죠. 잘 생각했다. 너는 AI를 읽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요.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30년 전 제가 일본 기술에 자부심을 갖고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한국 기술을 배우는 일로 바뀐 거니까요. 하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중요한 건 누가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환자에게 도움이 되느냐예요. 루니스의 AI가 일본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기술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니까요. 요즘 제가 자주 하는 강연이 있어요. 일본 의료기기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제목은 기술의 미래는 정밀함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을 아끼는 방향에 있습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든 기계는 정교했지만 일본이 25년 만에 포기한 자국 기술, 그 자리를 차지한 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98.7% vs 92.8%. 이 숫자가 일본을 바꾼 이유를 구독하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사노 타케시입니다. 하네다 공항에서 25년간 보안 검색 업무를 담당해온 책임관이죠. 2023년 3월 어느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제사터미널 보안 검색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아스트로피직스사의 엑스레이 장비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죠. 1998년부터 사용해온 이 장비들은 저에게는 오랜 동료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도 이상 없습니다. 후배 직원이 보고했을 때 저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리 하네다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 중 하나였으니까요. 최소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2시 17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책임관님, 3번 검색대 컨베이어가 또 멈췄습니다. 3번째였습니다. 그 주에만요. 짐이 벨트 위에서 멈춰서면 승객들은 초조해하고 대기줄은 길어지고 제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독일 기술자가 와서 점검했지만 일시적 시스템 오류라는 설명뿐이었죠. 25년 경력의 제 눈에도 이 장비들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보였어요. 더 큰 문제가 터진 건 바로 그 다음 주였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왔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제목이 떠 있었어요. 공항 보안 장비 긴급 교체 입찰 공고. WTO GPA 기준에 따라 외산 장비 개방을 확대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을 기준으로 공정한 입찰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25년간 독일과 일본 제품만 써왔는데 갑자기 외상 개방이라니.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입찰 참가 기업 목록이었습니다. 독일 아스트로피직스, 일본 캐논, NEC. 그리고 맨 아래에 생소한 이름 하나가 있었어요. 라온텍, 대한민국. 제 가슴이 쿵했습니다. 한국 회사가 일본 공항 보안 장비 입찰에 솔직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한국 기업도 참여한다고 하네요. 옆자리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뭔가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 보안이 걸린 문제인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입찰 결과가 발표된 건 2주 후였습니다.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낙찰 업체는 라온텍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25년간 독일과 일본 장비만 써온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발표였거든요.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렸습니다. 정말 한국 장비를 쓰게 되는 건가? 어떻게 한국 회사가 독일과 일본을 제쳤죠? 후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가격 경쟁력과 기술 성능을 종합평가한 결과입니다. 특히 AI 기반 자동 판독 기능과 처리 속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네요. AI, 자동 판독이라. 솔직히 또 과장 마케팅이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실제 장비가 설치되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놀란 건 예열 시간이었어요. 기존 독일 장비는 아침에 켜면 30분은 기다려야 했는데 한국 장비는 5분 만에 준비 완료 신호가 떴거든요. 이상하네요. 너무 빨리 준비되는 것 같은데. 의구심을 품고 모니터를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20년간 봐온 흐릿한 윤곽이 이렇게 또렷할 수가 있나요? 가방 앞 물건들의 윤곽선이 마치 선명한 사진처럼 보였어요. 동전 하나, 열쇠고리 하나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구분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엑스레이 화면인가요? 젊은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독일 장비보다 해상도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너무 친절한 기계는 믿을 수 없다는 게 제 신념이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간 시범 운영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기존 장비로는 구분하기 어려웠던 액체와 젤 타입 물질들이 한국 장비에서는 명확하게 분류되더라고요. 정보량은 더 많은데 오히려 판독이 쉬워졌어요. 직원들도 하나둘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리 속도도 빨라진 것 같고요. 승객 대기 시간이 확실히 줄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그런데 한 달 후 모든 의구심을 날려버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닌 도쿄항에서 말이에요. 2023년 6월 15일 오후 2시 47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사노 책임관님, 도쿄항에서 연락 왔습니다. 긴급 상황이라고 하네요. 손이 떨리며 전화기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도쿄항 세관입니다. 라온텍 장비 관련해서 보고 드릴 일이 있어서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오늘 오후 컨테이너 검색 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존 독일 장비로는 음료수 캔 정도로만 보였던 물건이 한국 장비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나왔거든요. 목구멍이 말랐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나왔다는 건가요? 비정상 밀도 감지, 다층 구조체 의심이라는 경고가 떴어요. 빨간 불이 계속 깜박이더라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열어보니까 세관 담당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형 폭발물이 나왔습니다. 훈련용이긴 했지만 진짜 위험한 물건이었어요. 전화기를 들고 있던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25년 경력으로도 이런 선명한 탐지는 처음이었거든요. 독일 장비로는 전혀 잡히지 않았던 걸 한국 장비가 찾아낸 거예요. 정말 놀라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기술인가? 바로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일본 물류안전시험센터에서 라온텍 장비에 대한 공식 검증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회의실 스크린에 뜬 숫자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탐지율 98.7%, 독일 장비보다 2.5%나 높고 우리 일본 장비보다는 5.9%나 앞서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처리 속도였습니다. 6.8초. 우리가 9.5초 걸릴 일을 거의 30% 빠르게 처리한다는 거였어요. 이 수치들이 정말 맞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울대학교와 와세다 대학교가 공동으로 검증한 결과입니다.
신뢰도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과장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오타율도 0.9%로 최저 수준이었어요. 즉, 100번 중 99번은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뜻이었죠. AI 기반 자동 판독 시스템의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사용할수록 더 정확해진다는 거죠. 그 순간 제가 25년간 믿어온 게 흔들렸어요. 며칠 후 도쿄신문에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엑스레이 장비, 3년간 놓친 위험물 하루 만에 탐지. 기사를 읽으면서 등골이 오싹했어요. 우리가 3년 동안 13건이나 놓쳤던 위험물들을 한국 장비는 단 하루 만에 모두 찾아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일본 공항 보안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문 마지막 문장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틀린 것이었구나.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 기술진들과 직접 만나게 된 거였거든요. 일주일 후 라운텍 기술진들이 하네다 공항을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공항에 25년간 품어온 편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철수 팀장을 만나는 순간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사노 책임관님. 항상 일본의 정밀한 보안 시스템을 존경해왔습니다. 그의 첫마디가 의외였어요. 겸손하면서도 진솔했거든요. 저희 장비가 일본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회의실에서 기술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놀라게 됐어요. AI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층 탐지 시스템이 왜 더 정확한지. 기존 엑스레이는 단순히 밀도만 봅니다. 하지만 저희 시스템은 형태, 구조, 재질까지 종합 분석해요. 김 팀장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여기 보시면 같은 폭발물이라도 포장 방식에 따라 다르게 보이죠. 저희 AI는 이런 변형까지 악습합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20년간 경험으로 익힌 것들을 기계가 단숨에 판단한다니. 그런데 왜 일본에 진출하려고 하셨어요? 유럽이나 미국이 더 큰 시장일 텐데. 제 질문에 김 팀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보안 기준을 가진 나라잖아요. 여기서 인정받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부심과 함께 뭔가 부끄러운 마음도. 사실 저희도 일본 기술을 많이 벤치마킹했어요. 정밀함, 완벽함을 추구하는 문화를 배우려고 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기술에는 국적이 없다는 걸. 더 좋은 기술을 향한 노력에는 경계가 없다는 걸. 다음 주에 전체 직원 교육이 있었어요. 새로운 시스템 사용법을 익히는 시간이었죠. 아니, 정말 간단하네요. 젊은 직원이 감탄했어요. 화면, 터치 몇 번으로 상세 분석까지 다 되는군요. 저도 직접 조작해봤는데 정말 직관적이었어요. 복잡한 메뉴를 뒤질 필요도 없고 원하는 정보가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유지보수도 훨씬 쉬워졌어요. 기술진이 설명했어요. 모듈형 설계라서 문제가 생기면 해당 부분만 교체하면 돼요. 전체 시스템을 멈출 필요가 없죠. 실제로 며칠 후 작은 오류가 생겼는데 10분 만에 해결됐어요. 예전 같으면 반나절은 걸렸을 문제였죠. 처리 속도가 30% 빨라져서 승객 대기 시간이 확실히 줄었어요. 후배가 보고했어요. 민원도 거의 없어졌고요. 오히려 검색이 빨라졌다는 칭찬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우리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였거든요.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스문의 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 팀장이 명함을 주며 말했어요. 일본어 매뉴얼도 더 자세히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현장에서 쓰기 편하도록요. 며칠 후 정말로 상세한 일본어 매뉴얼이 도착했어요. 우리 현장 상황에 맞춰 제작된 거였죠. 이 정도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동료들도 감탄했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세심하네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25년간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어느 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네다 공항 한국 장비 도입 소식이 나온 거예요. 일본 공항 보안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산 엑스레이 장비의 뛰어난 성능이 입증되면서 뉴스 앵커가 말하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런데 진짜 변화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하네다 공항 한국산 장비 도입 결과 보안 효율성이 40% 향상됐다. 회의실에서 발표를 들으면서 믿어지지 않았어요. 탐지 정확도 98.7%, 처리 속도 30% 개선, 유지 보수 비용 45% 절감. 숫자들이 하나씩 발표될 때마다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자부심과 함께 지난날에 대한 반성도. 이에 따라 나리타, 간사이 등 주요 공항에도 순차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과장의 발표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그날 오후 젊은 직원이 찾아왔어요. 책임관님, 한국 기술진들이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네요. 뭔 감사 인사?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고요. 일본 직원들의 전문성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사실 처음엔 견제심이 있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인정해주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기자들이 인터뷰하러 왔어요. 25년 경력의 아사노 책임관님께서 보시기에 한국 장비의 실제 성능은 어떻습니까?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어떤 점에서 확신하시나요? 수치가 거짓말하지 않아요. 98.7% 탐지율, 6.8초 처리 속도. 이건 현실입니다.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무엇보다 승객들이 더 안전해졌어요. 제가 25년간 추구해온 목표였거든요.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앞으로도 한국 장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웃으며 답했어요. 다시 묻는다면 저는 이 장비를 선택할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날 저녁 집에서 딸과 대화를 나눴어요. 아빠, 뉴스에 나오던데 한국 장비가 정말 좋은 거야? 응, 정말 좋더라. 아빠도 깜짝 놀랐어. 그런데 왜 처음엔 반대했어? 순간 할 말이 없었어요. 솔직하게 인정했죠. 아빠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 좋은 기술을 못 알아본 거지. 이제는 어때? 이제는 한국 기술자들을 존경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공항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승객 대기 시간은 줄어들고 보안 수준은 높아지고 며칠 전엔 독일 공항 관계자들이 벤치마킹하러 왔어요. 일본이 선택한 한국 장비를 보러 왔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러 오다니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요. 제 책상 위에는 라운텍에서 보내준 감사패가 놓여 있어요. 일본 공항 보안 발전에 기여한 아사노 타케시 책임관에게 가끔 이 패를 보면서 생각해요. 기술에는 정말 국적이 없구나. 좋은 건 좋은 거고 뛰어난 건 뛰어난 거구나. 한국이 저에게 새로운 배움을 주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나는 마이클 톰슨 32살이다. 7년 전 스탠포드를 졸업하고 구글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이곳은 정말 꿈의 직장이었다. 무료 마사지, 24시간 열려있는 고급 카페테리아, 심지어 세탁 서비스까지. 친구들은 내가 천국에서 일한다고 부러워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작년부터 하나둘씩 복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마사지실은 회의실로 바뀌었고 카페테리아는 오후 6시면 문을 닫는다. 회사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모든 게 속도전이 되어버렸다. AI팀 팀리더로 승진한 건 기뻤지만 책임감의 무게는 생각보다 컸다. 우리 팀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절반 이상이 외국 출신이다. 인도에서 온 라제시, 중국 출신 웨이, 그리고 최근에 합류한 한국인 개발자 3명까지. 실리콘밸리가 원래 그런 곳이긴 하지만 때로는 UN 회의를 하는 기분이 들 때도 있다. 특히 한국인 동료들은 독특했다. 김수진은 28살 여성 개발자로 서울대 출신이라고 했고 박민호는 30살로 카이스트에서 왔다고 했다. 이정우는 26살로 막 석사를 마치고 합류했다. 셋 다 실력은 확실했지만 가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했다. 문제는 그들의 커피 문화였다.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어김없이 휴게실에 모여서 노란색 봉지를 꺼내는 것이다. 처음엔 뭔가 싶어서 멀리서 지켜봤는데 믿을 수 없게도 인스턴트 커피를 다 마시고 있었다. 2024년에 구글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나는 커피에 대해서만큼은 자부심이 있다. 블루보틀에서 갓볶은 원두만 고집하고 하루에 6잔은 기본이다. 미국 직장인 대부분이 그렇듯 커피 없이는 일할 수 없는 체질이다. 특히 다크로스트의 깊고 진한 맛을 좋아한다. 집에서도 그라인더부터 프렌치 프레스까지 갖춰두고
직접 내려 마신다. 그런 내 눈에 한국인들의 인스턴트 커피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드립커피가 컵당 80에서 120mg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반면 인스턴트는 고작 60에서 90mg밖에 안 된다는 걸 모를 일이 없을 텐데 말이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참다 못해 라즈 씨에게 물어봤다. 쟤네 매일 저러는데 인스턴트 커피가 그렇게 맛있나? 라즈 씨는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런 것 같은데 빠르고 간편하잖아. 빠르고 간편하다고? 우리가 일하는 곳이 구글인데 시간이 없어서 인스턴트 커피를 마신다는 게 말이 되나? 더군다나 1층에 있는 카페에서는 여전히 괜찮은 커피를 팔고 있는데 말이다. 며칠 더 지켜보니 패턴이 보였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15분 정도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끔 웃음소리도 들렸다.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풍경이었다. 회사에서 일해야 할 시간에 인스턴트 커피나 마시며 수다를 떤다니. 한국인들이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는 동안 나는 자리에서 6번째 블루보틀을 마시며 코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머리는 지끈거렸고 어깨는 굳어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팀리더로서의 책임감과 더 빨라진 회사 분위기가 나를 계속 몰아붙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해봤다. 7년 전 구글에 입사했을 때의 설렘과 지금의 번아웃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회사는 변했고 나도 변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한국인 동료들의 노란 봉지 커피가 자꾸 눈에 밟혔다. 저렇게 단순한 걸로도 만족할 수 있다니. 어쩌면 내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진짜 커피는 원두를 깐 내린 거야. 인스턴트는 그냥 가짜일 뿐이다. 그렇게 나는 여전히 내 고집을 꺾지 않았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날은 정말 최악의 하루였다. 새벽 2시까지 남아서 알고리즘 디버깅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 같으면 1층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서 올라왔을 텐데 문이 이미 닫혀 있었다. 복지 축소 정책으로 카페 운영 시간이 오후 6시로 단축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은 상황이었다. 책상 위에 놓인 빈 블루보틀 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미국 직장인 대부분이 그렇듯 나에게 커피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하루 평균 6잔은 마셔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미 저녁 이후로 커피를 못 마신 지 5시간이 넘었다.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고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사무실을 둘러봤지만 대부분의 동료들은 이미 퇴근한 상태였다. 자판기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구글 본사에는 그런 게 없었다. 예전엔 24시간 운영되는 카페테리아에서 언제든 커피를 마실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사라진 상황이었다. 갑자기 저 멀리 휴게실에서 불빛이 보였다. 누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혹시나 해서 걸어가 보니 김수진이 혼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28살인 그녀는 우리 팀에서 가장 성실한 개발자 중 하나였다. 항상 조용하지만 맡은 일은 완벽하게 해내는 타입이었다. 아, 마이클. 이 시간에 왜 아직? 수진이 고개를 들어 나를 보더니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예의 그 노란색 봉지가 놓여 있었다. 맥심이라고 적힌 그 인스턴트 커피 말이다. 디버깅 때문에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너도 야근? 네. 새로운 기능 테스트하느라요. 그런데 커피 필요하세요? 수진이 자신의 노란 봉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내 표정이 그렇게 절망적으로 보였나 보다. 사실 정말 절망적이었다. 커피 없이는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아니야. 괜찮아. 인스턴트는 별로 안 좋아해서. 내가 예의상 거절하자 수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일어났다. 그리고는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와 전자레인지에 데우기 시작했다. 나는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거절했는데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한국에서는 이런 걸 정이라고 해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마음이요. 수진이 컵에 뜨거운 물을 붓고 노란 봉지를 뜯으면서 말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했다. 아마 수백 번도 더 해본 일인 것 같았다. 향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이거 정말 마셔도 될까? 솔직히 인스턴트 커피는 한 번도. 괜찮아요. 이건 좀 특별해요. 아라비카 원두를 많이 써서 맛이 생각보다 좋거든요. 수진이 완성된 커피를 내 앞에 밀어주었다. 컵에서 올라오는 김을 보면서 잠시 망설였다. 32년 동안 살면서 인스턴트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었다. 항상 갓 내린 원두 커피만 고집해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놀랐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쓴맛도 적었고 뭔가 달콤한 맛까지 느껴졌다.
물론 내가 평소 마시던 블루보틀의 깊고 복잡한 맛과는 달랐지만 이상하게 편안한 느낌이었다. 어때요? 수진이 기대하는 눈빛으로 물어봤다. 그녀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다. 단순히 커피를 대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괜찮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보였다. 생각보다 괜찮네. 이게 정말 인스턴트야? 맞아요. 1976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된 커피 믹스거든요. 거의 50년 역사를 가진 거예요. 수진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했다. 그녀에게는 단순한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라 한국의 자부심 같은 존재인 것 같았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카페인 함량이 드립커피보다 낮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집중력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머리도 맑아지고 눈의 피로감도 줄어들었다.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었지만 분명히 뭔가 달랐다. 한국에서는 이런 커피를 언제 마셔? 일할 때, 공부할 때,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마시고 그냥 일상이에요. 특별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수진의 말을 들으면서 문득 깨달았다. 나는 지금까지 커피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왔던 것 같다. 원두의 품종, 로스팅 정도, 추출 방법까지 모든 걸 따져가며 마셨는데 정작 중요한 건 커피 자체가 주는 편안함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수진과 함께 새벽 4시까지 일했다. 중간중간 믹스커피를 한 잔씩 더 마시면서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훨씬 집중이 잘 됐다. 디버깅도 생각보다 빨리 끝났고 수진과 나누는 대화도 자연스러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이 났다. 그 노란 봉지 커피가 50년 역사를 가진 세계 최초의 커피 믹스라는 수진의 말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단순하고 따뜻한 맛이.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상황이 급해서 마신 거일 뿐이야. 내일부터는 다시 제대로 된 커피를 마실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잠이 깊게 들었다. 평소 카페인 때문에 뒤척이던 것과는 달리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지만 아직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는 되지 않았다. 프로젝트 데드라인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을 때 재앙이 닥쳤다. 지난 3개월간 개발해온 AI 알고리즘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된 것이다.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면서 시스템이 무작위로 다운되는 현상이었다. 더 심각한 건 이 문제가 코드 전체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점이었다. 그날 오전 회의실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15명의 팀원들이 모여 앉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인도 출신 라제시는 계속 머리를 흔들고 있었고 중국에서 온 웨이는 노트북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32살인 내가 팀리더로서 뭔가 말을 해야 했지만 솔직히 답이 보이지 않았다. 모두들 알다시피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틀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 절망이 드러나 있었다. 몇 명은 이미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 같았다. 실리콘밸리에서 프로젝트 실패는 곧 커리어의 타격을 의미했다. 각자 맡은 부분을 다시 점검해보고 오후 3시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서 나는 혼자 남았다.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려고 1층으로 내려갔지만 카페는 여전히 문이 닫혀 있었다. 복지, 축소 정책으로 평일 오전에도 운영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할 수 없이 자판기에서 에너지 드링크를 뽑아 마셨는데 인공적인 단맛만 입안에 맴돌았다. 오후 3시가 되었다. 다시 모인 팀원들의 표정은 오전보다 더 어두웠다. 각자 자신의 코드를 점검해봤지만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태였다.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했고 시간은 부족했다. 그때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저 혹시 잠깐 휴식 시간을 가져도 될까요? 다들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 휴식이라니.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진지했다. 28살인 그녀는 평소에 말수가 적었지만 할 말이 있을 때는 확실하게 했다. 15분만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머리를 좀 식히면 어떨까요? 박민호와 이정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30살인 민호는 카이스트 출신답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스타일이었고 26살인 정훈은 막 석사를 마쳐서 열정이 넘쳤다. 이들이 동조한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다. 사실 나는 반대하고 싶었다. 시간이 이렇게 부족한데 휴식이라니. 하지만 팀원들의 지친 표정을 보니 강하게 거부할 수도 없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좋아요. 15분만. 한국인 동료들이 휴게실로 향하자 다른 팀원들도 하나둘 따라갔다. 나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다. 수진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노란 봉지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 맥심 커피 말이다. 이거 정말 도움이 될까요?
라제 씨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다. 인도 출신인 그는 차이 문화에 익숙해서 인스턴트 커피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일 때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머리가 복잡할 때 잠깐 멈추는 거죠. 민호가 설명하면서 라제 씨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다. 나도 수진으로부터 커피를 받았다. 며칠 전 새벽에 마셔봤던 그 맛이 다시 떠올랐다. 처음에는 모두 조용했다. 각자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다. 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대화들이었다. 이 커피 맛이 좀 독특하네요.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게 웨이가 말했다. 중국 출신인 그는 평소 녹차를 즐겨 마셨는데 믹스커피는 처음이었다. 크림이랑 설탕이 이미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바쁜 사람들을 위해 만든 거라서 간편하게 마실 수 있게 했거든요. 정훈이 설명했다. 26살인 그는 어려서부터 이런 커피를 마셔왔다고 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일 얘기로 넘어갔다. 하지만 회의실에서의 긴장된 분위기와는 달랐다.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아이디어들이 오갔다. 메모리 누수 문제인데 혹시 가비지 컬렉션 타이밍을 조절해보면 어떨까요? 라제 씨가 커피를 마시면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전의 절망감이 사라져 있었다. 맞아요. 그리고 버퍼 크기도 동적으로 조절하면 웨이가 맞받았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다. 오전에는 보이지 않던 해결책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놀랐다. 단순히 15분간 커피를 마신 것뿐인데 팀 전체의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경직되었던 분위기가 풀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다. 더 놀라운 건 그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유효했다는 점이었다. 회의실에서 몇 시간 동안 고민해도 나오지 않던 해결책이 커피 한 잔과 함께 나온 것이다. 이거 정말 될 것 같은데요. 젊은 정훈이 흥분해서 말했다. 그의 열정이 다른 팀원들에게도 전염되었다. 15분이 지나고 우리는 다시 회의실로 돌아갔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절망 대신 희망이, 포기 대신 도전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저녁까지 우리는 믹스커피 브레이크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구현해봤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이 효과가 있었다. 메모리 누수 문제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시스템 안정성도 크게 향상됐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계속 생각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단순한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건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 노란 봉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50년 전 누군가가 바쁜 사람들을 위해 만든 그 간단한 커피가 2024년 실리콘밸리에서 우리 팀을 구해낸 것이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다른 팀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를 해결했는지 묻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기술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였지만 점점 우리의 작업 방식 자체에 호기심을 나타냈다. 마이클, 너희 팀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 보이던데 무슨 비결이 있어? 같은 AI 부서의 다른 팀 리더인 사라가 복도에서 물어봤다. 35살인 그녀는 스탠포드 MBA 출신으로 효율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민감했다. 최근 그녀의 팀도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어서 더욱 절실해 보였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Korean Coffee Break라고 말하면 웃을까봐 걱정이 됐다.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다. 한국 동료들이 알려준 방법인데 15분 정도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인스턴트 커피로. 사라의 눈썹이 올라갔다. 인스턴트 커피라는 말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인스턴트? 정말? 처음엔 나도 의심스러웠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팀 분위기도 좋아지고 아이디어도 더 잘 나오더라고. 며칠 후 사라의 팀에서도 Korean Coffee 타임을 도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그녀가 직접 찾아와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다. 마이클, 정말 신기해. 우리 팀 생산성이 눈에 띄게 향상됐어. 특히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구글 내부 슬랙 채널에서 Korean Coffee Break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어떤 팀은 매일 오후 3시에 어떤 팀은 위기 상황에서만 이 방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좋은 반응을 보였다. 가장 놀라운 건 다른 회사들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메타에서 일하는 대학 동기 제이슨이 연락을 해온 것이다. 마이클, 너희 회사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있다던데. 한국식 커피 브레이크라고? 실리콘밸리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였다. 엔지니어들끼리는 자주 만나서 정보를 교환했고 특히 효율성과 생산성에 관한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그게 어떻게 알았어?
우리 회사에도 구글에서 옮겨온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더라고. 인스턴트 커피 하나로 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다면서. 제이슨은 29살로 나보다 어렸지만 메타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다. 그가 관심을 보인다는 건 이미 실리콘밸리 전체에 소문이 퍼졌다는 뜻이었다. 실제로 며칠 후 애플과 넷플릭스에서도 문의가 들어왔다. 공식적인 루트는 아니었지만 엔지니어들 간의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코리안 커피 브레이크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온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구글 경영진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팀의 CEO인 순다르 피차이가 깜짝 방문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마이클. 50대 중반의 피차이는 평소보다 더 친근한 모습이었다. 그의 방문 목적이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최근 여러 팀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국식 커피 타임이라고 하던가요? 내 심장이 빨라졌다. CEO가 직접 코리안 커피 브레이크에 대해 묻고 있었다. 네, 맞습니다. 한국 동료들이 알려준 방법인데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을까요? 피차이의 제안에 팀원들 모두 놀랐다. 수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28살인 그녀에게는 CEO와 함께 믹스커피를 마신다는 게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민호가 차분하게 나섰다. 30살인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다. 물론입니다. 15분 정도 시간을 내주시면. 휴게실에서 펼쳐진 광경은 정말 초현실적이었다. 구글의 CEO가 노란 봉지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며 우리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피차이는 한국인 동료들에게 이 문화의 배경에 대해 궁금해했고 실제로 커피를 마시면서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정말 흥미롭네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소통의 도구가 되는군요. 피차이가 감탄하며 말했다. 그는 인도 출신이라 차 문화에는 익숙했지만 이런 형태의 커피 문화는 처음이라고 했다. 한국에서는 이런 걸 정이라고 해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을 나누는 거죠. 정훈이 설명했다. 26살인 그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점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피차이는 코리안 커피 브레이크를 구글의 공식 정책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물론 강제는 아니지만 각 팀이 원할 경우 공식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었다. 이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오늘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일주일 후 구글 전사 메일이 왔다. Korean Style Coffee Break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된다는 내용이었다. 각 팀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회사에서는 필요한 인스턴트 커피와 간단한 간식을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첫 주에만 전체 팀의 절반 이상이 신청했다. 특히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던 팀들의 참여율이 높았다. 복지가 축소되고 업무 강도는 높아진 상황에서 이런 간단한 휴식이 큰 위안이 된 것 같았다. 한 달 후 첫 번째 평가 보고서가 나왔다. 참여팀들의 업무 만족도가 평균 15% 상승했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도 눈에 띄게 향상됐다는 내용이었다. 무엇보다 팀 내 소통이 활발해졌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였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인 동료들의 노란 봉지 커피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실리콘밸리 전체의 문화를 바꾸고 있었다. 더 놀라운 건 다른 회사들에서도 벤치마킹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다. 메타, 애플,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까지 코리안 커피 브레이크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날 저녁 수진과 함께 남은 업무를 정리하면서 나는 물어봤다. 처음에 15분 휴식을 제안했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그냥 다들 너무 지쳐 보여서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가장 큰 혁신은 때로는 가장 단순한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50년 전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디어가 2024년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코리안 커피 브레이크가 실리콘밸리에 완전히 정착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나는 결심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을 직접 보고 싶었다. 수진에게 한국 여행 계획을 말했을 때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28살인 수진은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다. 그녀가 짜준 일정표를 보니 첫째 날부터 동서식품 공장 견학이 포함되어 있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게 새로웠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효율성과 첨단 시설들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정작 내 관심을 끈 건 공항 카페에서 파는 믹스커피였다. 그 익숙한 노란 봉지들이 이곳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다. 동서식품 공장은 서울 외곽에 위치해 있었다.
1976년부터 이곳에서 세계 최초의 커피 믹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48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해온 것이다. 공장 투어를 담당한 김 과장은 5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다. 그는 이 공장에서 25년 동안 일해왔다고 했다. 여기서 하루에 생산되는 커피 믹스가 얼마나 될까요? 내가 물어보자 김 과장이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루에 약 500만 개 정도 됩니다. 1년이면 18억 개가 넘죠. 전 세계 사람들이 마시는 양이에요. 숫자 자체도 놀라웠지만 더 인상적인 건 그 과정이었다. 원두 선별부터 블렌딩, 포장까지 모든 과정에서 장인정신이 느껴졌다. 특히 아라비카 원두를 80% 이상 사용한다는 점에서 품질에 대한 집착을 엿볼 수 있었다. 1976년에 왜 이런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나요? 그때는 커피가 사치품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커피 한 잔 마시기 어려웠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빠르게 마실 수 있는 커피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김 과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나는 깊이 감동받았다. 복잡한 기술을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편하게 만들기 위한 발명이었던 것이다. 생산 라인을 돌아보면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10년 이상의 경력자들이었다. 단순한 대량 생산이 아니라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장인들의 작업장이었다. 우리는 단순히 인스턴트 커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일상에 작은 행복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 작업자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실리콘밸리에서 복잡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뿌듯함이 이곳에는 있었다. 공장 견학을 마치고 수진과 함께 근처 카페에 앉았다. 당연히 우리는 믹스커피를 주문했다. 처음 이 커피를 마셨을 때와 지금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요? 수진이 궁금해하며 물어봤다. 완전히 달라. 처음엔 그냥 인스턴트 커피였는데 지금은 48년의 역사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것 같아. 실제로 그랬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커피는 카페인 함량과 맛의 복잡성으로 평가되는 음료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커피 한 잔에 담긴 철학과 배려를 보게 됐다. 서울에서의 며칠은 눈을 뜨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지하철역, 편의점, 사무실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믹스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의 일부였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잠깐의 여유와 따뜻함을 찾고 있었다. 한국 마지막 날, 나는 동대문의 한 스문의 시간 카페에 앉아 있었다. 새벽 2시였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다. 야근을 마치고 온 직장인,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 늦은 회식을 마치고 들른 회사원들, 모두 다른 이유로 이곳에 와서 믹스커피 한 잔과 함께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실리콘밸리에서 경험한 변화는 단순히 업무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이라도 멈춰 서서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였다. 비행기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수첩에 적었다. 복잡한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회사에 복귀한 첫날, 팀원들이 내게 한국 여행에 대해 물어봤다. 나는 동서식품 공장에서 본 것들, 그리고 그곳에서 느낀 감동들을 이야기해줬다. 48년 전에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일상을 바꾸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26살인 정훈이 감탄하며 말했다. 그도 자신의 문화가 이렇게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해하는 것 같았다. 한국 여행 후 6개월이 더 지났다. Korean Coffee Break는 이제 실리콘밸리의 일반적인 문화가 되었다. 다른 회사들도 하나둘 도입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경영학 논문의 주제가 되기도 했다. 한국에서 수출되는 믹스커피 양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장 큰 변화는 나 자신이었다. 32살의 나는 여전히 구글에서 일하고 있지만 일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복잡한 기술 자체에만 매몰되지 않는다. 그 기술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어떤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를